네, 안녕하세요. 해트트릭 팀 첫 번째 발표 순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제 차례에서는 GPT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GPT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1입니다. GPT-1은 2018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입니다. GPT-1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을 접해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겪었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매우 풍부하지만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PT-1 모델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언레이블드 텍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단어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어떠한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가 이제 트랜스퍼 유용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타겟 태스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GPT-1은 이러한 다량의 얼레이블 데이터로부터 텍스트의 표현 학습을 잘 수행한다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이제 GPT-1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unsupervised pre-training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개략적인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이제 스텝 1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통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서는 우리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디코더에서는 크게 마스크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핵심인 마스크 셀프 어텐션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 대해서 리마인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발표 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쿼리 단어보다 뒤에 위치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하는 특징을 가진 테크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토큰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게 베스트가 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베스트에 대한 이제 정보는 마스킹을 하고 셀프 어텐션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같은 것들은 이제 쿼리가 이제 쿼리의 정보는 디코더를 쓰지만 이제 키와 밸류의 정보는 인코더의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인코딩 정보를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키와 밸류를 인코더 값으로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이제 기존 셀프 어텐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텝 1 앞서 말씀드렸던 스텝 1, 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스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K개의 윈도우 사이즈로 이루어진 이제 입력 토큰들이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고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와 같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수행을 한 후에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부터 애드레이얼롱 피드포드 네트워크 또다시 애드레이얼롱 이런 식으로 총 N개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까지 통과한 후에 이제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값이 추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입력 토큰의 다음에 올 이제 토큰에 대한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입니다. 똑같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 연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특징은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이 레이블에 대한 확률값뿐만 아니라 앞서 비지도 학습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은
이제 다음 순서에 어떤 토큰이 올지에 대한 확률 값도 같이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지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1C와 L2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중합을 이루어져서 최종 목적 함수 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원래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그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테인먼트 있는데 그러면 GPT에서는 그게 없어지고 있나요? 해당 그림에서는 제가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았는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제가 좀 이제 장표 구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에드레얼 롬 사이에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디코더와 같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GPT-1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태스크 스페시픽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 모델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인테일먼트, 시밀라리티, 멀티플 초이스 등의 뭐 태스크들을 예시로 들었고요. 각 태스크에 맞게끔 이제 구조를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GPT-1의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GPT-2입니다. GPT-2는 2019년에 이제 출간된 논문으로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이제 GPT-1과 GPT-2의 차이는 이제 크게는 없습니다. 이제 GPT-2는 새로운 구조가 아니고 GPT-1의 구조를 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보시는 초록색의 레이얼롱의 위치입니다. 이제 기존의 GPT-1 같은 경우는 인베딩을 통과하면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먼저 이루어지고 레이얼룸을 이제 태웠었는데요. 이제 레이얼룸이 각각 앞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GPT-1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지도 학습으로 파인 튜닝이 이제 수행이 됐었는데 GPT-2에서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GPT-2의 가장 큰 특징은 GPT-1을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시켰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GPT-2도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 보았을 때 이제 디- 이 GPT-2 모델에 쌓이는 디코더 블락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모델 디멘셔널리티도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PT-2의 또 한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특징인데요. 이제 하나의 입력이 주어지면 해당 입력에 대한 다음 토큰을 예측한다고 이제 GPT-1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GPT-2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를 보면 이제 I read article이라는 토큰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다음 토큰을 yesterday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 예측된 토큰을 포함해서 다시 입력을 구성해서 그 다음 토큰을 다시 예측하는 오토리그레시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논문 제목에서도 멀티태스크 러너스라는 이제 표현을 썼음을 확인했었는데요. 이제 주요 예시 세 가지를 이제 들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면 이제 좀 긴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는 해당 문서를 요약해서 출력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로는 이제 영어로 How are you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로 잘 지내니라고 번역해주는 태스크입니다. 다음으로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에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 이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제출해주는 이제 태스크이고요. 네, GPT-2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GPT-3입니다.
GPT-3는 이제 2020년에 랭귀지 모델 쌀 퓨전 러너스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논문입니다. 소개된 방법론이고요. 이제 아마 가장 많은 이제 GPT 시리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GPT-3도 GPT-2 모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논문 제목에 나왔던 이 퓨전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러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휴한, 이제 적은 양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여 테스트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성능을 내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도학습과 달리 학습 데이터셋에 없는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소스 도메인에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소스 도메인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 간 차이를 통해서 구분하는 법을 학습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쿼리 샘플이 주어졌을 때 이제 서포트 셋 중에 어떤 클래스와 같은 클래스인지를 맞추는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는 타겟 도메인에 이제 다람쥐라는 이미지의 쿼리 샘플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 다람쥐라는 쿼리 샘플은 일단 소스 도메인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서포트 셋 중에 어떠한 샘플과 가장 유사한지를 통해서 이제 정답을 맞추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서커트셋에 무조건 저 다람쥐 그림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람쥐가 아닌 좀 비슷한 청설모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청설모 예측도 못하는 그런 느낌도 받들면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유사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히나 다음과 같은 유사도 기반으로 할 때에는 그냥 서포트 셋 중에 어떠한 것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지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소스 도메인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이제 구분하는 법을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모델로 타겟 도메인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LP 분야에서의 퓨전 러닝은 약간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일단 기존 NLP 분야는 엄청난 양의 언어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한 이 언어 모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버트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학습함으로써 이제 문맥을 이해하게 되고 앞서 소개 계속해드렸던 GPT 같은 경우는 문장의 다음 순서에 올 단어를 맞추는 태스크를 학습함으로써 문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일반적인 언어의 표현을 추출한 뒤 조정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제 많은 수의 조정학습 예제를 필요로 하고 이제 개별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언어 모델과 출력부의 파라미터를 다시 각각 학습해야 된다는 이제 좀 코스트적인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PT-3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요. 현재 GPT-3는 대량의 웹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이 대용량 언어 모델인데 이렇게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미리 구축을 해 놓으면 조정 학습 없이 입력에 프롬프트, 즉 지시사항만 넣어주더라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사전 학습 과정에서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태스크의 정보를 이미 내재적으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학습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입력 데이터에서 다양한 예제가 주어질수록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성능도 향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같은 예시는 이제 번역 태스크인데요. 이런 이제 인풋에 How are you라는 번역을 하고 싶은 문장과 같이 Translate English to Korean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이제 지시사항을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그 지시사항에 맞게 잘 지내니라는 이제 출력값을 도출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QA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이제 질문을 넣고 그 이후에 프롬프트로 이제 앤서 답을 알려달라는 프롬프트 지시사항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GPT-3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제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해당 그래프에서도 이제 큰 모델일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GPT-3는 이제 GPT-2에서 더 뭔가 엄청나게 더 라지 모델처럼 이렇게 뭐 레이어를 더 많이 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했다. 딱 두 네, 가지 측면이 2에서 발전된 그런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큰 구조적 변화는 없고 이제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예제별로 많은 학습 데이터를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지시사항만 넣어주면 이제 원하는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한다는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챗GPT입니다. 요즘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챗GPT는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이제 모델이고요. 인스트럭트 GPT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트 GPT는 프롬프트로 보다 직접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이제 GPT-3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화학습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모델 파인튜닝에 위한 이제 강화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위아드 시그널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시는 게 논문에서 소개된 이 챗GPT, 이 인스트럭트 GPT의 학습 스텝인데요. 먼저 스텝 1에서는 collect demonstration data and train a supervised policy. 그리고 스텝 2에서는 collect comparison data and train a real model. 마지막으로 스텝 3에서는 optimize a policy against the real model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그 휴먼 프리퍼런스가 개입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음,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챗GPT는 이러한 인스트럭트 GPT의 이제 세이프티가 더욱 강조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딥마인드의 친칠라 모델에서 사용된 규칙들이 한 20몇 가지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The agent should not repeat itself unnecessarily 이렇게 규칙들을 적용해주면 이 챗GPT 모델이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끝으로 GPT 시리즈와 챗GPT 모델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그 랭귀지 모델 3 쪽 이제 발표를 맡은 혜태직 팀의 김성수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6개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소개해드리고 이번에 랭귀지 모델들 다양한 거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가지 모델들을 보면 다 좀 굵직한 기업들에서 다 나온 페이퍼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함께 협업한 이런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들의 종류, 즉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그 아래 6가지 모델들을 세 가지로 구분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토 인코딩 구조입니다. 오토 인코딩은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인데 가운데 축구라는 부분을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좌우 이제 문맥을 통해서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이전에 이전 발표 때 말씀드렸던 버트가 비슷한 원리로 학습을 하고 이러한 오토 인코딩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태스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입니다. 이는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크게 GPT 구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걸 보시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앞에 시퀀스들을 가지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 태스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19년 9월까지 나온 랭귀지 모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쫙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오토 인코딩 구조가 있고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가 있는데 크게 본 세미나에서는 이제 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토 인코딩을 쓰는 구조는 MTDNN, 로버타, 알버트 등이 있고 이제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를 모두 활용하는 모델은 마스, 유니NN 그리고 엑셀넷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TDNN입니다. MTDNN은 다양한 태스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랭귀지 모델을 사전 학습을 하는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1000회 정도 인용이 됐고, 오토 인코딩 구조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버트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넥스트 텐스 프리딕션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수행하고 이후 테스트 스페시픽 레이어를 쌓은 후에 각 태스크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랭귀지 프리딕션에 그리고 넥스트 텐스 프리딕션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 사전 학습을 수행을 하고 이후에 뭐두 문장을 가지고 두 문장이 유사한지 안 한지 이런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또는 센텐스 제너레이션 등 예를 들어 Q&A 같은 이런 태스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LM이 뭐고 NSP가 뭔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MLM이란 마스킹 된 토큰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건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랑 동일한데 즉 가운데에 들어갈 글자가 좌우 문맥을 통해서 어떤 건지 맞추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P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배고픈데 치킨 고라는 문장이 있으면 두 문장은 좀 다소 순서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두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모델이 학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버트 한계를 극복한 이제 MTDNN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MTDNN의 경우는 사전 학습 시 여러 태스크를 통합적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면 특정 과업에 과적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태스크에서 활용 가능한 일반화된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살펴보면 저희가 흔히 아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코더 부분은 이렇게 쉐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렇게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TDNN의 사전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태스크를 통합해서 사전학습에 활용을 하는데요. 태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면 Single Sentence Classification, Text Similarity, Pairwise Text Classification, 그리고 Relevance Ranking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Single Sentence Classification과 Text Similarity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ingle Sentence Classification이란 예를 들어 한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이 이번 주에 비정형 유튜브 자료 만들어야 돼서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이 문장이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분류하는 이러한 감성 분석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시밀라리티인데요. 이는 두 문장을 입력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이번 주에 비정형 유튜브 자료 만들어야 돼서 약속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나 이번 주는 비정형 유튜브 녹화해야 돼서 다음 주는 비정형 프로젝트 미팅이 또 있어서 다음에 만나는 건 어때?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문장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테스트가 텍스트 시밀러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태스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pairwise text classification입니다. 크게 뭐 프레미스가 들어가고 하이포테시스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입력으로 봤는데요. 예를 들어 프레미스에 비정형 유튜브 과제는 총 4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들어가고 두 번째 하이포테시스의 네 번째 유튜브 과제의 마감일은 5월 24일로 이는 마지막 과제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이 아예 모순된 것인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지 또는 약간 포함된 관계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levance ranking인데요. 예를 들어 Q&A에서 비정형 유튜브 과제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앤서로 최대한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향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설명해봐 라고 답을 했다면 두 문장이 relevance 한지 안 한지로 이제 분류 문제를 푼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relevance ranking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true, false가 아니고 순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판별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또한 MTDNN에서는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만 문제를 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MTDNN의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한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따라서 위에 보이는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는 각 태스크별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첫 번째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그런 데이터라면 이쪽에 있는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쉐어 부분은 또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네 번째 그 릴리번스 랭킹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치면 이쪽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서는 가장 그 릴리번스 랭킹 쪽만 업데이트를 하고 쉐어드 인코딩 쪽은 동일하게 또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는 각 태스크에 맞게 업데이트를 하고 대신 쉐어드 부분은 어떤 태스크든 상관없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빨간색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한다 치면은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서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예 학습을 멈추고 진행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이 부분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전달되지도 않고 학습되지도 않고 즉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험 결과를 참고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MTDNN의 경우는 이렇게 파인 튜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버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쪽이 학습 데이터가 많은 쪽이고 이쪽이 학습 데이터가 적은 쪽인데 훨씬 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이 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스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활용한 MLM으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토 인코딩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앞선 MTDNN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버트의 또 한계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버트는 MLM 그리고 NSP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NLU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러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는 이제 내추럴 제너레이션의 경우는 그리고 페어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도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는데요. 이 페어드 데이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한글과 영어 번역 데이터 쌍이 있을 때 한글 문장은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은 I scored 5 goals in a soccer game today.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두 데이터가 함께 쌍으로 존재하는 페어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활용해서 학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미나에서 설명드렸던 버트 그리고 GPT는 각각 인코더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GPT는 디코더만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마스 같은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활용하여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코더에서 마스킹된 토큰들을 디코더에서 무엇인지 예측하는 태스크를 한다고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버트처럼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만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n개의 단어에 대해서 마스킹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의 사전학습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인코더에서 마스킹된 토큰들을 디코더에서 무엇인지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따라서 인코더가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들을 잘 이해하도록 즉 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마스킹 되지 않은 토큰들을 마스킹을 하는데요. 따라서 디코더가 이전 토큰들이 아닌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보면 인코더에서는 마스킹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너는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게 가운데 두 글자를 마스킹을 했다고 하면 디코더에서는 이 두 규칙을 지켜야 한다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고 디코더에서는 마스킹을 할 때 양쪽을 마스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를 버트와 GPT 이렇게 함께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볼 텐데요. 즉 마스는 자유자재로 버트와 GPT로 변환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버트는 인풋 토큰 중 한 개를 마스킹하는 구조고 GPT는 이렇게 인풋 토큰을 모두 마스킹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마스는 인풋 토큰들 중 이제 한 개에서 M개를 연속적인 M개 토큰들을 마스킹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M을 1로 둔다면 이제 버트가 될 것이고 전체를 마스킹을 한다면 GPT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의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마스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NMT 과업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페어리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이런 마스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스에서 마스킹하는 입력 토큰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대다수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거의 50% 정도 토큰들을 마스킹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델인 UniL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niLM은 Unified Language Model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nd Generation 이란 논문에서 나온 모델이고 1100회 정도 인용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Shared Transformer 구조로 여러 개의 목적 함수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고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를 모두 활용합니다. 이는 앞선 두 논문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된 논문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는 이제 기존 랭귀지 모델이 하나의 사전학습 태스크만 활용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연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모는 이렇게 forward LM과 backward LM에 대해서 예측하도록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버트는 가운데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 그리고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는 잘 수행을 하지만 다양한 태스크에는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트 같은 경우가 Natural Language Generation에 취약하다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niLM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UniL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아니고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NLU 그리고 NLG 모두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델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마스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태스크 1, 2, 3를 동시에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통해서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1입니다. 태스크 1은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버트처럼 마스킹 토큰 양쪽의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버트의 사전학습 태스크를 어, 여기에 여러한 멀티 태스크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버트 예시는 계속 봤던 거니까 굳이 예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양쪽의 다른 토큰들을 양쪽 다른 토큰들의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예측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버트와 마찬가지로 NSP 태스크를 함께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니다이렉셔널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는 이제 엘모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엘모처럼 left right LM과 right left LM을 모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
가운데 예를 들어 축구라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left, right, LM은 나는 오늘이란 토큰 정보만 활용을 하고 right, left, LM은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우측 정보만 활용해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시퀀스 LM입니다. 이제 먼저 제가 적어놓은 것을 먼저 읽고 아래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소스 문장은 소스 토큰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만 타겟 문장은 소스 문장의 모든 정보와 타겟 문장의 이전 토큰들에 대한 정보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스 문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타겟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문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선 같은 경우가 제가 모든 정보를 참고한다. 즉 참고하는 정보에 대해서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모든 소스 토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두 번째 타겟 문장에 들어가서라는 문장을 보면 소스 문장의 모든 것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제 타겟 문장의 이전 토큰들까지 참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이제 비교 모델, 이제 유니LM에서는 이제 버트 라지 모델을 그 인코더 부분으로 활용을 했고 학습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배치 내 모든 데이터를 이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의 3분의 1은 바이디렉셔널 LM, 그리고 3분의 1은 시퀀스 LM, 그리고 6분의 1은 left right LM, 6분의 1은 right to left LM으로 이제 분할하여 학습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뷰러리 사이즈는 28,000 정도, 최대 토큰 길이는 512, 마스킹 비율은 15%. 이는 버트와 동일하게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버트의 8대 1대 1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8대 1대 1의 원칙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80% 확률로 특정 단어를 마스킹을 수행하고 10%는 동일하게 놔두고 그리고 10%는 이렇게 랜덤하게 바꿔주고 나머지 10%는 동일하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러한 UniLM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루지 스코어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Question and Answering 태스크에서도 꽤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Extractive 방식, 그리고 Generative 방식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다운스트링 태스크에서도 GPT 그리고 버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모델인 엑셀넷입니다. 엑셀넷은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페이퍼에서 나온 논문이고 현재 6,784회 정도 인용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permutation, 즉 순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오토 인코딩 방식과 오토 리그레시브의 단점을 서로 보완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토 인코딩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두 방식을 모두 활용을 하고 이는 구글에서 연구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크게 오토 인코딩 방식의 한계와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한계를 지목을 합니다. 먼저 이제 오토 인코딩 방식의 한계는 마스크 토큰이 독립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각 토큰 간의 이중성을 학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목을 하고 또한 버트 논문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세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사전 학습할 때 썼던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 문맥을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엑셀넷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큰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딩 구조를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은 마스크 토큰을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한 건 모든 토큰들을 커뮤테이션을 함으로써 이렇게 양방향 문맥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을 때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라는 문장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토큰들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즉 퍼뮤테이션을 하면서 나온 다양한 문장들을 함께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퍼뮤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target aware representation과 toStream self-attention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엑센의 학습 전략인 첫 번째인 permutation입니다. permutation이란 이제 한국어로 하면 순열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순서를 고려한 모든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숫자 예제를 살펴보고 넘어가면 1, 2, 3, 4라는 순서상이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모든 순서를 고려한 이러한 조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조합의 개수는 우리가 옛날에 뭐 순열과 조합에서 배운 것처럼 4팩토리얼, 즉 24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이러한 토큰들로 적용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 각각 단어들을 1, 2, 3으로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은 문장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n개의 토큰이 있을 때는 n 팩토리얼 기의 퍼뮤테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 즉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라는 문장에서는 6개의 퍼뮤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제 permutation language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permutation에 해당하는 모든 확률값을 합산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라는 문장은 현재 3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의 t값은 3이 들어가고 이제 값은 이제 확률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식에서 간단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앞에 이제 먼저 뒤에 조건절을 살펴보면 permutation에서 t 이전 시점들에 대한 토큰을 의미를 하고 앞에 있는 것은 permutation에서 t 시점의 토큰을 의미합니다. 아직 조금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뒤에 예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보다는 간단하게 permutation에서 어떻게 확률을 구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 오늘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이전에 앞선 토큰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글자가 올 확률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갈비탕이라는 글자를 예측하는데 앞선 오늘이라는 토큰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글자를 조건에 두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인 이제 저녁은이라는 글자를 예측할 때는 이제 오늘 그 갈비탕을 이제 조건으로 두고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뮤테이션은 수행을 하지만 시퀀스 오더는 수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어떤 예제인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 예를 들어 저녁은 오늘 갈비탕이라는 토큰이 있을 때 앞선 저녁은 그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오늘을 예측할 때도 저녁은만 조건에 두고 또다시 예측을 수행합니다. 반면 이제 갈비탕이라는 글자를 예측할 때는 저녁은 그리고 오늘이라는 글자가 앞서 있기 때문에 두 글자를 이제 조건에 두고 학습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녁은 오늘이라는 글자는 순서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은 오늘 이렇게 이 순서로 조건을 두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은이라는 순서를 두고 갈비탕을 예측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mutation을 이제 랭귀지 이제 이런 아키텍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어진 permutation이 2, 1, 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은 모두 이제 두 번째 X2 토큰을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퍼뮤테이션이 2, 1, 3인 상황에서는 X2에 대해서 아무런 선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이 메모리 토큰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져와서 X2를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반면 3, 2, 1 같은 경우는 X2 토큰을 예측할 때 이 3이라는 토큰의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메모리 토큰의 정보뿐만 아니라 X3 토큰의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 X2를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라는 토큰이 마지막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1 그리고 3 토큰을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X2 토큰을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그럼 메모리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전 학습 단계에서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X1, X2, X3라는 간단한 개념을 통해서만 살펴봤지만, 이제 실제 문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2, 1, 3이라는 토큰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P 전역은이라는 글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선 토큰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토큰만 활용을 하고 오늘이라는 글자를 예측하려고 봤을 때는 이제 저녁은이라는 글자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토큰뿐만 아니라 저녁은이라는 글자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갈비탕이라는 글자를 예측할 때는 이제 메모리 토큰, 오늘, 저녁 이 세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은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토큰들은 permutation 된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생성 확률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전역은이라는 동일한 representation이 조건에 걸리고 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mutation 시 동일한 representation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arget position aware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을 함께 활용을 합니다. 이때 수식을 통해서 보면 기존에 있던 이전 조건에 걸리는 토큰들뿐만 아니라 ZT라는 값을 함께 활용을 하는데요. 이 ZT는 타겟하는 토큰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예측할 representation과 타겟하는 토큰을 함께 학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겟 포지션 어웨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또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적용을 하려면 투 스트림 셀프 어테이션 구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쿼리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T 시점의 타겟 토큰을 예측하는 데는 T 시점 이전의 컨텍스트 그리고 타겟 포지션의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X1 같은 경우는 토큰의 인베딩이고 W는 이제 위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T 시점 이전의 컨텍스트와 타겟 포지션의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를 예측할 때는 타겟 포지션 정보인 W, X3의 W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앞에 사전에 정의된 토큰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토큰의 정보만 활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반면 이제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할 때는 3, 1이라는 이전 인풋 토큰들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메모리 토큰 X1의 인베딩, X3의 인베딩을 조건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X2 토큰에 해당하는 타겟 포지션의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는 이제 T 시점 이후 토큰 예측에는 T 시점 토큰 정보와 T 이전 시점의 컨텍스트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 예시만 살펴보고 가면 이제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할 때는 세 번째 토큰 그리고 첫 번째 토큰의 정보를 앞선 선행 조건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토큰, X1 토큰 그리고 X3 토큰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T 시점의 토큰 정보인 X2의 토큰 정보까지 함께 받아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엑셀에서는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타 전략 두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그먼트 리퍼런스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긴 문서에 대해서는 임의로 구분해서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보에 제약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토큰들만 활용해서 하나를 예측을 하고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할 때는 이제 슬라이드 윈도우처럼 그 이후 토큰 네 가지만 활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정보가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렇게 정보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그먼트 리퍼런스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길이가 긴 문서에 대해서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이전 세그먼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 활용을 하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제 특정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이전에 함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Relative Segment Embedding입니다. 이제 이는 인베딩에서 세그먼트 인베딩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이제 다양하게 퍼뮤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그먼트 인베딩 정보가 겹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에
이런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이런 relative segment embedding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위치를 함께 반영해주는 텀을 추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경기에서라는 글자 그리고 나는이란 글자는 하나, 둘, 세 칸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두 토큰의 이런 R 값은 넣었다 축구 이 두 토큰의 R 값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넣었다 축구라는 글자도 하나, 둘, 세 칸이 차이 나고 경기에서 나는이란 글자도 세 칸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로버타 모델입니다. 혹시 그 이전에 이 엑셀렛에서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퍼뮤테이션을 할 때 네, 문장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지더라도 네, 그럼 삭제해야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질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 같은 거 논문에서 따로 소개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런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그런 한계에서 극복을 할 때 모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중 이제 뒤쪽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만 우리는 학습을 수행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전체 퍼뮤테이션을 함께 학습했을 때는 수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도 있다라고 이렇게 첨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버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버타는 Robustly Optimized Bird Pre-training Approach라는 논문이고 6691에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는 버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학습 데이터만 더 많이 활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버터와 마찬가지로 오토 인코딩 구조이고 페이스북에서 연구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러한 버튼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지 못해서 로컬 옵티멈인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버트 같은 경우는 버터와 동일한 모델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대신에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더 많이 수행을 합니다. 이때 학습 전략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적 마스킹 능력을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NSP 목적 함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배치 사이즈를 활용, 그리고 오랜 학습 시간,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보타의 학습 전략 첫 번째는 동적 마스킹 전략입니다. 기존의 버튼은 15%의 입력 토큰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 마스킹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8대 1대 1의 원칙을 활용을 하는데요.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거지만 80%는 마스킹을 수행을 하고 10%는 랜덤한 토큰으로 바꾸고 나머지 10%는 기존 토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때 로버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치에만 마스킹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학습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로버트는 입력 토큰에 다양한 위치에 마스킹을 적용하는데요. 이는 이제 성능이 약간 개선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는 오늘 비정형 유튜브 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샐 예정이라 내일 엄청 피곤할 것 같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버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치에 마스킹을 수행을 하거나 또는 랜덤한 토큰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이제 같은 위치 동일한 토큰을 유지한다 라는 이렇게 8대1의 1대1의 원칙을 활용을 하는데요. 반면 로버타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곳에 마스킹을 수행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곳에 랜덤 토큰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 기존 토큰으로 유지해주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는 두 번째 학습 전략으로 NSP 목적 함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NSP 프레딕션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표보다 아래에 있는 표가 더 낫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일한 도큐먼트를 쓰는 것이 다른 도큐먼트를 섞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큐먼트 센텐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전략 세 번째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크게 했고 학습 시간을 늘렸고 학습 데이터를 크게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한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이는 이제 버트 베이스와 유사한 컴퓨테이션 코스트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란 학습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256의 배치 사이즈로 거의 100만 이터레이션을 돌렸지만 로버터 같은 경우는 2000 배치 사이즈 12만 이터레이션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는 8000 배치 사이즈의 3만 이터레이션 정도를 학습을 했는데 이 경우에 로버트가 동일한 학습 시간임에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학습 시간과 학습 데이터 측면인데요. 이제 버트보다 더 긴 시간을 학습했고 버트보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 로버트 같은 경우는 버트의 10배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로버트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그래도 근소하게 개선된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고 학습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즉, 첫 번째는 조금 길게, 이제 두 번째는 많이 길게 했을 때 더욱더 성능이 증가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버타의 기타 전략으로는 이게 바이페어링 인코딩 전략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바이페어링 인코딩이라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는 캐릭터 레벨에서 워드 레벨 중간에 서브 월드 단위의 유닛 이런 인코딩 방식을 활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 버케뷸러리 사전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언노운 토큰이 발생하지 않는 유니버설 인코딩의 이점을 노리고자 한 것인데요. 이 바이페어 인코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주어진 버케뷸러리 사전에서 단어 같은 단어들이 7번, 4번, 8번, 5번의 빈도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각 단어를 이렇게 글자 단위로 먼저 소분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온 연속되는 토큰 조합을 두 개를 찾습니다. 이때 예시를 보면 FU라는 글자가 8번, 그리고 5번, 총 13번 나올 만큼 제일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FU는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터레이션 2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이터레이션 2에서 봤을 때 가장 빈도수가 많은 연속된 토큰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때 FUL이라는 FU 그리고 L이라는 두 토큰이 가장 13번으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는 FUL을 통합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통합을 못해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또 빈도수가 많은 것을 찾아봅니다. 이제 봤을 때는 PL이라는 두 토큰이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추 이터레이션 4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와 L을 통합한 이런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캐블러리 셋에서는 이렇게 PL, A, Y, ER, G, O, U, N, D, B, T, I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 FL은 통합하게 가져가고 마지막은 W라는 보캐블러리 셋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아담의 해당 값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튜닝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버타는 모든 학습 시간 동안 최대 토큰 길이를 512로 적용을 했는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학습 시간의 90%에서는 128의 최대 토큰 길이만 활용을 했지만 로버타는 이제 모든 학습 기간 동안에 512라는 최대 토큰 길이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런 글루 벤치마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 스쿼드나 레이스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알버트라는 논문입니다. 알버트는 Light Bird for Self-Supervised Learning of Language Representations 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이고 현재 버트의 학습 효율이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논문이 시작됩니다. 인용수는 4,600회 정도 인용된 논문이고 오토 인코딩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는 구글에서 연구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버트는 버튼은 학습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버튼은 메모리 차지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버튼은 알 수 없는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목을 합니다.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가 CPU 16개로 학습하는데 4일이 걸리고
버트 라지는 TPU를 64개만큼이나 써야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트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또 증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멀티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FFNN에서 또 이렇게 파라미터 양이 많은 것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성능 저하라고 하면 버트 엑스라지가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알버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Factorize Embedding Parameterization을 활용을 하고, 버트의 메모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버트의 알 수 없는 성능 조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센텐스 오더 프리딕션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해당 부분이 Factorize Embedding Parameterization의 핵심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이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의 핵심 부분인데, 각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의 장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버트의 학습 전략 첫 번째인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입니다. 이는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인베딩 시 하나의 행렬로만 연산하는 것은 학습 시간을 길게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버트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하나의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 키 밸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해당을 이제 인베딩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의 행렬을 곱하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알버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렬만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행렬로 나눠서 곱해주는 방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행렬로 나눠서 연산을 한다면 학습하는 파라미터 양을 훨씬 감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운데 곱해지는 2라는 차원을 더욱더 감축을 어, 할수록 되게 학습 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성능 저하는 어느 정도 없었다고 논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실험 결과 부분인데요. 이렇게 일을 크게 할수록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조금 증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다고 해도 성능 저하가 크게 없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 전략인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 부분입니다.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트 베이스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12개를 갖는데, 이때 모두 다른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버트는 각 레이어가 이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모두 동일하게 공유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파라미터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를 쉐어링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add 하는 부분이나 normalization 하는 부분은 딱히 파라미터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 뭐 딱히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공유함으로써 알버트 XS 라지는 버트 라지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때 알버트 XS 라지 같은 경우는 버트 라지의 파라미터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는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알버트 XX 라지가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센텐스 오더 프리딕션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 버트의 NSP 태스크에서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한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패러그래프의 문장을 네거티브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알버트는 이렇게 전혀 다른 패러그래프의 문장을 가져와서 학습하는 것은 모델이 학습하기에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늘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라는 문장, 그리고 배고픈데 치킨고라는 두 문장은 너무 사실 다르기 때문에 모델이 쉽게 학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버트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샘플의 순서를 바꿔서 네거티브 샘플로 적용을 합니다. 이번 예시로는 이제 그 노래 문구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승철의 이전니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전니 날 잊어버렸니 라는 문구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아직 난 너를 기다리잖아 라는 문구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때
알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처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그 두 개의 순서만 간단하게 바꿈으로써 난 넥스트로 레이블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패러그래프에 있는 문장을 가져오는 버트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텐스 오더 프리딕션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런 어블레이션스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을 더 어렵게 정의를 함으로써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네트워크의 뎁스 그리고 와이드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트워크의 뎁스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깊어져도 딱히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뎁스, 다양한 위스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서칭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실험에 따르면 24개의 레이어를 썼을 때, 그리고 히든 벡터 사이즈가 4096일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뭐 유의미할 정도로는 성능 증가가 없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뭐 유의미한 성능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24레이어 그리고 4096 히든 벡터가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뒤에 뭐 더 늘릴수록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학습 코스트가 더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시간 동안 학습했을 때 성능 비교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학습 시간이 동일하지만 모델 크기가 알버트가 더 작기 때문에 스텝스가 더 많이 이제 뭐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됐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드로우아웃을 이제 일정 스텝 후에 제거했을 때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헤드트릭 팀의 이제 세 번째 비정형 데이터 분석 과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